먼저 안전관리 등급제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후에 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50명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87% 정도가 건설 발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한 42%, 근로자들이 대부분 일용직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5% 정도이고요. 또 구조적으로 한전이나 LH나 도공, 철도공단 이런 데가 이제 큰 공사 또 위험한 공종이 많다 보니까 실제 사망 사고의 한 80%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공공 부분에서도 유감스럽게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매우 단순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 공공 영역에서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고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그 조서를 뿌려서 취합을 해봤는데 지난 5년간 약 112건의 사고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 대부분은 600만 원 수준의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실제 실형을 산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고, 사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제 발주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은 600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이든 산업재해가 많은 것일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유럽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노와 사가 함께 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노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노조도 등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위험한 작업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실제 문제 해결에 노조가 적극적이지 않다. 또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산업공상 위주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일용직 임시 근로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여론이 잘 조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 또 우리나라의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민사소송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사법부의 관행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서 조금 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또 근로자 50인 미만이나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시행 내년 1월 기점으로 또 2년이 지나야 시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법의 규범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산재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홍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자인 공공기관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 등급제 개요인데요. 지금 이제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민간의 전문가분들 한 30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분과별로 뭐 작업장, 시설물, 또 건설 현장, 연구 시설 이 4개 분과별로 구성을 해서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 또 현장 검증도 거쳐서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이제 3, 4등급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래들리 커브상의 한 2단계 수준이다. 무관심한 단계는 벗어나긴 했지만 안전관리자 위주의 안전 경영을 겨우 하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 자발적인 동기부여나 또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3등급이 한 58%, 4등급이 32%.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 현장이 훨씬 더 열악하고요. 4등급이 훨씬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관리 요소별 심사 결과 보시면 안전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지만 아직 위험성 평가나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현장에서 안전활동 수준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그룹을 이제 레드 그룹하고 옐로우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 건설공사 발주가 1,000억 원 이상, 또 SOC나 이런 또 위험한 작업을 많이 보유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3개 기관을 레드 그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레드 그룹과 좀 위험성이 낮은 기관 간의 차이를 보면 총점이나 또 안전 역량은 조금 더 안전 역량은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 큰 기관이다 보니 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 수준 차이의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활동 수준도 더 높을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1000점 만점에서 90점을 일단 감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과나 가치 부분에 있어서 좀 낮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총점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전관리 실태, 문제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현재까지는 안전조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위험성 평가가 아직은 형식적이고, 또 작업 중지 요청제와 같이 근로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도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또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발주처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는 이제 시공사나 협력사 또 하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시공사나 하청사의 안전관리 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산업재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아직까지는 안전을 요소로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계약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 이제 사망 사고의 한 43%가 5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노후화된 건설 기계, 또 간헐적 출입자, 또 가설공사 같은 데서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안전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또 이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할 때 궁극적으로는 전사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 관리,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현장의 작동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력사, 하청사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결국은 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특히 이런 위험성 평가를 실제 담당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안전 세이프티 오디터가 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사적인 안전문화 구축과 관련해서 좀 평이한 내용인데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사적인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 그리고 모든 사업부서에게 안전관리 성과지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경영진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성과평가에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징계나 책임 소재를 묻는 게 필요하다. 또 현재 안전조직의 전문성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이 안전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한 승진 가점제 도입 같은 게 필요하다. 또 안전 관련 법령이 불분명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 컨설팅 등을 활용을 해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 평가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 안전 조직에 이제 기획을 하는 파트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게 작동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안전감사 조직이 좀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까지 이런 위험성 평가를 그냥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들도 많았고, 또 위험성 평가라는 게 실질적인 그 기관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더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협력사들이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계약 단계부터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근로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심사단이 공공기관 상황을 보니 언제 그러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 안 좋아서 작업 중지를 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작업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같은 데서 협력사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삼성물산에서 다 보전해주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갔을 때 실제 협력사들에서 작업 중지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들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차 사고나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쌓여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한다. 1대 29대 300의 한의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찌 되었든 이 근로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나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건설 현장이 대부분 요새는 다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안전관리 헌장의 제정 및 선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협력사들이나 다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계약제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먼저 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입찰 자격 심사나 또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안전이란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간단히 살펴봤더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다 하면 입찰 자격 심사에서 일정한 점수를 넘어야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는 게 패스 오어 페일 방식으로 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일본은 사실 입찰 자격 심사나 그 제안서 평가에 우리와 같이 안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평가가 이제 최저가 낙찰제라기보다는 종합심사제에 가까운데, 거기에
뭐 시공 경험이나 기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안전관리 능력 이거를 최소 15점 이상 반영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계약법을 보면 일본의 제도를 법률을 그대로 카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 자격 사전 심사에서 시공 경험, 뭐 기술적 능력, 또 시공 결과 평가, 뭐 지역 업체 참여 이런 게 이제 배점 요소고, 다만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했느냐, 또 재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점 내지 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업체나 뭐 하청업체 입장에서 안전관리에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사고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뭐 0.4, 일본이 0.14, 독일도 0.1, 뭐 한 3분의 1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일본이란 나라가 지진도 많고 태풍도 뭐 수시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기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계약 제도상에서 안전을 요소로 거르는 장치는 없지만 안전보건 조종자를 항상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이 안전보건 조종자를 중심으로 안전을 다 챙기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전관리 등급제 이제 심사를 하고 제가 이제 국고국 쪽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국고국이 국가계약 제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담당 국장도 좀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저보고 이제 여기 국고국장 와서 제도를 바꿔라 뭐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뭐 차관님 장관님 보고 했을 때도 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국고국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들어봤으니까 뭐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국고국에서 특히 이제 국고국 국장님이 좀 의견을 바꾸시고 이제 이번에 계약 제도를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 전체가 이제 바뀐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LH나 뭐 도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선택을 하면 안전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참가 시에 정식 배점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고요. 실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잘 작동을 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작동을 해서 안전 역량이 취약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걸러지고 좀 퇴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실제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설 현장은 그 안전관리비를 계상을 하게 돼 있지만 발전사 같은 작업장에는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분리 계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요. 이 부분도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다섯 번째로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최근에 스마트 안전 장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를 이용을 해서 근로자의 협착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사례들도 봤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노후화된 건설 기계나 또 간헐적 출입자에 대한 안전 교육,
중요하고요. 어, 실제 뭐 광주에서 사고 난 것처럼 이런 건물 해체와 같은 가설공사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노장비 교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를 이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각 기관별로 이제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 컨설팅이나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내년 경영평가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가 이제 경영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처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다 더 건설 현장의 안전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가 있었고, 또 2015년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연비 조작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5,000명이 넘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에서 연비 조작을 했다, 기기를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연비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뭐 자동차에 화재가 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폭스바겐이 그 연비 기기 조작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국 법원에 얼마를 배상해 줬는지를 아시나요? 그 소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 또 연방정부에 대한 기금 출연, 또 민사벌까지 해서 폭스바겐이 22조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제 공식화 되었을 때 2015년 9월에 공식화됐는데, 당시에 미국 전체에서 이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클래스 액션이 제기가 됐고, 그 많은 소송을 각 주별로 소송 당사자별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법원에다가 다 몰아서 광역소송 형태로 했고요. 그럼 이제 그리고 그 임원한테 7년형이 구형이 돼서 바로 깜빵이 들어갔고요. 또 직원 한 명도 같이 7년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당시에 그 폭스바겐 전 회장은 미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면 바로 법정했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에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독일 언론에서는 판사에게는 긍휼함이 없다라는 이제 헤드라인 기사가 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세상에 알려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별로 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재판 진행을 안 해요. 형사로 해서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자기가 재판을 받을지, 또 제대로 보상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해 기업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별로 합의가 됐는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피해 배상이,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시민재해나 사실 산업재해나 이제 사고의 발생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같은 게 제대로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산업 안전이나 또한 그런 시민에 대한 안전, 이것을 더 책임지고 또 신경 쓸 동기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에 사법부에서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안전관리 등급제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발주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또한 이런 협력사나 시공사들이 이런 경제적인 이윤 동기에 반응을 해서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고 좀 비전문가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더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